반갑습니다.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우선 변제금, 그 최우선 변제금, 제가 수업을 했던 최우선 변제금 그 내용에 대한 연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연습은 실제 사건을 두고 이 최우선 변제금이 낙찰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제 사건을 두고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그 과정에 있어서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 점유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분쟁은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되는지를 우리가 사전에 예상해보는 어떤 그런 수업입니다. 이 연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건 번호 2018-0 31,841호 상세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사건 번호 지역을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입니다. 자, 여기 상세 페이지 보시면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주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많죠. 자, 토지가 73.2평이고 건물은 면적 45.6평. 토지와 건물이 일괄해서 매각이다. 이 땅과 그리고 위에 있는 건물 따로 매각이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 건물에 대한 등기 그리고 토지에 대한 등기가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토지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 그 소유권 아래 달려있는 여러가지 권리들 다 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이 경매에 나오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두 가지를 모두 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보는 것이 최우선 변제금 그 포인트만 집중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일반적인 어떤 수업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최저가는 1억 4,300, 6천원이죠. 이 금액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에 낙찰되느냐에 따라서 이 권리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자, 이 금액 한번 보시고, 밑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보기 전에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 그래도 좀 감이 와야 되니까, 도대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가. 자, 이렇게 생긴 집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긴 단독주택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나무도 심고, 꾸미고, 이렇게. 정원도 있고, 안에 텃밭도 있고, 네, 이런 주택입니다. 이런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 양수연이라는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 주거용 전부에 대해서 보증금 6천만 원에 그리고 월세가 있습니다. 10만 원을 주고 2017년 3월 27일 날 전입했으며 확정일자는 3월 30일 날 받았습니다. 이런 어느 정도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고 이 비용을 들여서 살고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입 신고되어 있는 하충철은 임차인이라고 함. 양수연과 하충철은 좀 다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양수연은 하충철의 배우자, 하충철은 양수연의 배우자. 아주 재밌는 기재인데 이 둘은 부부입니다. 이 둘은 부부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같이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세대니까. 그럼 등기 현황 볼게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2008년에 대해서 오정덕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고 이 사람이 살았겠죠. 그리고 2016년에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2017년 10월 20일 가압류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들어왔네요. 보시면 2017년 3월 27일입니다. 2017년 3월 27일 2016년 11월 25일 2017년 10월 20일 즉 이 순위는 이 두 번째, 자, 여기가 현재 말소 기준 등기가 될 거고 이게 두 번째 가압류가 되겠죠. 이 두 번째에 들어갑니다. 여기 세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세입자가 두 번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압류 네 번째, 이게 세 번째, 이게 다섯 번째.
경매는 예스캐피탈 대부에서 이 금액에 대부회사에 500만 원 빌렸는데 뭐 500 내놔라 그렇게 해서 지금 경매 강제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 경매는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못 받게 되면 뭐 진행이 안 되니까요. 지금 금액이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주의 깊게 보라고 한 겁니다. 이 금액 다시 내려가서 보시면 이게 얼마겠습니까? 1억 2,870만 원. 이거 한 1억 정도 빌렸겠죠? 네, 거의 한 1억 정도. 그리고 세입자 6천이죠. 보증금 6천. 이거 다 받고 나면 이 밑에는 뭐 돌아갈 수도 있고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즉 낙찰이 1억 6천 이상 되면 이들이 가져가고 일부 배당이 되기 때문에 안분 배당이거든요. 채권이기 때문에 자 이들에게 약간씩 돌아가기 때문에 경매는 진행되겠지만 이 만약에 일정 금액 이하라면 이들에게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이 무이해라서 경매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아주 애매한 사이에 걸쳐 있는 거죠. 즉 낙찰이 이 금액 근처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즉 경매 직원 입장에서도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 자 최우선 변제금을 수업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설명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제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매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들 간에 꼬여있고 얽혀있는 복잡한 권리관계 그리고 돈 문제 이것이 섞여가지고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사실은 지켜봐야 되고 일이 진행되면서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자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 이런 변수들을 다 예상하고 입찰하고 그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낙찰을 받고 나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바로 이 점유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점유자를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얼마의 낙찰이 되든 간에 이 사람은 일부 배당은 받을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경매가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웬만하면 3차에서는 낙찰이 되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일부는 배당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에게 협조를 해야만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비워줘야 명도확인서를 받을 것이며 명도확인서를 받아야만 보건에서 돈을 주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수업은 최우선 변제금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럼 최우선 변제금은 받느냐? 일단 최우선 변제금이 있으면 명도하는데 훨씬 수월하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있으면 이 사람이 최우선 변제 받는 것이 낙찰자에게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진주에서 대출을 받은 거죠. 진주. 그러면 그 밖의 지역 이익입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5천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일 때 1,700만원을 먼저 주겠다. 즉 5천만원 이하는 사회적인 약자로 보증금 금액이 굉장히 작은 소액 보증금에 해당한다. 5천 1만원 이거는 소액 보증금이 아니다. 냉정하지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5천이다. 5천 이하일 때 1,700을 준다. 이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물가의 가치로 봤을 때 이것을 기준으로 본다. 너네 지역은 이 기준으로 본다. 그렇다면 5천에 1,700이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6천이죠. 소액 보증금 안 나갑니다. 만에 하나 이 사람이 낙찰가가 1억 2,870 이하라서 이 사람이 고려저축은행에 돈을 받고 세입자가 돈을 하나도 못 받는다면 10원도 못 받는다면 이사비가 발생하겠습니까? 합니다. 버티겠죠. 강제집행해야죠. 강제집행할 바에는 이사비 주는 게 낫죠. 그런데 낙찰이 1억 한 6천 정도 돼서 1.6천 정도 돼서 이 금액 받고 남는 돈 한 3천 정도 세입자가 받아간다.
이 사람이 뭐 한 6천 중에 한 3천이라도 받아간다. 일단 받을 돈이 있으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명도하기가 훨씬이 아니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월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소액 보증금을 받으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금, 첫 번째,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어 최우선 변제금을 받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받아야만 명도가 수월하고 낙찰 이후에 나와 적대적 관계가 아닌 어느 정도의 협조적 관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비록 소액 임차인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완전히 100% 손해로 날아가는 보증금이 아니라 일부라도 이 등기 현황에 있는 어떤 최우선, 우선 선순위 근저당이 돈을 받고 일부라도 남아서 이걸 어느 정도 받을 돈이 남는다면 뭐 3천이든 2천이든 현재로서는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력합니다. 남는다면 낙찰자는 또 유리하겠죠. 소액보증금 수령하듯이 이 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명도 확인서를 첨부해서 법원에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배당. 세입자가 배당을 받느냐. 최우선 변제금 첫 번째, 두 번째 배당.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이 사람은 나와 어떤 관계가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많이 도와주는 겁니다. 배당 분석의 필요성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유튜브 강의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기 위한 요건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고 갈게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죠. 자, 저 사람들 배당 요구 했습니다. 보증금의 액수가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당 안 합니다. 5천까지 되는데 이 사람들 6천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까지 대항 요구 갖추고 지금 아직 살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할 것 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기 위한 요건이 안 되는 거죠. 왜? 이 범위를 넘어갔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은 안 되는 겁니다. 낙찰자 입장에서 분석을 최종 마무리해보면, 자, 이것은 낙찰자 입장입니다. 돈을 받을 순서가 어떻습니까? 고력저축은행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뭐 3번, 4번, 5번이나 이들은 이 배당에 있어서 낙찰자 입장에서 분석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자, 깊이 들어간다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예스캐피탈 대부가 무의미화가 되지 않아야만 낙찰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채권자들의 관계가 낙찰자하고 전혀 무관하냐? 아닙니다. 관계가 있고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받아가길 이 사람이 바래줘야 됩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예스캐피탈 대부가 조금이라도 돈을 받길 바라야 하는 낙찰자 입장, 이것이 아주 재미있는 경매의 권리 분석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 받아가야 됩니다. 아주 재밌죠. 그것도 네 번째가. 근데 어쨌든 이들이 낙찰 이후에, 낙찰 전은 아닙니다. 낙찰 이후에 이 사람한테 미칠 영향은 없으니까, 자, 점유와 관련된 건 없으니까 없애고, 자, 무시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번이 돈을 받고 그리고 2번이 또 돈을 받게 됩니다. 일단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5천 이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도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 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면 완전히 죽이니 살리니 명도할 수 있고 힘들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실제 명도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싸움으로 가는 경우는 제 경우에 20% 이하입니다. 예, 14명은 이렇게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한 80%는 그래도 상식적인 범위에서 얘기하고 나갑니다. 자, 중요한 건, 자, 임차인. 자, 이 사람은 첫 번째 돈을 이 사람 고려저축은행이 다 받고, 두 번째로 배당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 이 개별 사건 분석에 의해서는 굉장히 높다. 그러면
자, 소액보증금은 첫 번째 실패했지만 두 번째 일부 배당받는 금액이 돌아온다면, 자, 여기서 이 법원이 나눠주는 돈에서 돌아온다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소액보증금을 받는 것과 비슷하게 굉장히 수월하게 명도에 임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이들의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어서 배당이 미치는 영향이다. 안타깝게도 소액보증금은 피해갔지만 일부 배당에서 일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에서 그 돈의 힘에 의해서, 배당의 힘에 의해서 낙찰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이 이 권리 분석의 포인트입니다. 가급적이면 최우선 소액보증금에 해당해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는 것이 낙찰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꼭 무조건 힘든 상황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사건이 전해주는 의미입니다. 자,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수업 사건으로 선택했고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